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가짜 행복 고난사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행복 열풍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첫 시간에 왜 행복 열풍이 발생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가짜 행복론인 물질주의 행복론과 쾌락주의 행복론을 살펴보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행복이 뭐냐 도대체 하는 얘기, 즉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죠. 다시 말하면 행복에는 객관적 조건도 있고 주관적 조건도 있습니다.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라는 것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 문화적 조건을 마련해주고 사람들의 개성과 능력의 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기본소득까지도 이런 것도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와 반면에 행복의 주관적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의 객관적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전한 사상, 지식, 문화, 그다음에 이제 개성의 발달, 잠재력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얘기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죽는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죠. 이를 치료하러 갔어요. 근데 썩었다 그럽니다. 근데 씌우는데 막 170만 원, 200만 원 나와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무상으로 된다. 씌우는 것까지 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더. 자, 농담이지만 어떠한 사회냐, 그 사회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주느냐,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다시 말하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행복론들은 특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쾌락주의 행복론이나 또는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주관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행복론들은 행복의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다루질 않아요. 주관적 조건만 얘기합니다. 주관적 조건. 물론 주관적 조건도 중요하죠. 사회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더라도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이상하거나 다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만 갖춘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회 이런 데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주관적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복에는 객관적 조건도 있고 주관적 조건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도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객관적 조건이 70, 80%를 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유럽 사회가 우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것, 북유럽형 모델을 선택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 조건이 우수해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 잘 갖춰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려면 주관적 조건만 다루면 안 되고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그래서 중시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객관적 조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다. 그러면 사회적 생존의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생존의 권리는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할 게 없다. 국가가 다 보장해준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겠죠. 또 사회가 평등하다. 사람들 사이 관계가. 격차가 별로 없다. 그럼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게. 또 개인 간 경쟁을 막 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 단결하고 협력해도 충분히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죠.
이런 것도 역시 결국 그 사회가 어떠냐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충족된 사회를 저는 사회적 생존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사람답게 살아갈 그런 권리가 보장된 사회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기준으로 본다면 그나마 북유럽형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거겠죠. 그다음에 행복의 객관적 조건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즐거운 노동 혹은 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즐거운 노동이나 일이 어떻게 객관적 조건이냐, 주관적 조건이지. 저게 일을 즐겁게 하는 거는 자기한테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주관적 조건에 속한다고 무조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자기 적성, 하고 싶은 일, 사회적 의미, 가치, 이런 걸로 선택합니까? 돈 되는 일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 되는 일 그냥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요. 당신은 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하면 아유 돈 벌려고 그랬지 라고 하지. 아 저는 택시를 모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일용직이 너무 적성에 맞아요. 이런 사람 별로 없죠. 한국 사람들은 진로 선택, 어렸을 때 진로 선택도 그렇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 선택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면 즐거운 노동과 일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한국 같은 사회에서? 불가능하죠.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가능한 나라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북유럽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북유럽 사람들은 자기 적성 혹은 원하는 일 또는 뭐 적성에만 아니 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 이런 걸 선택할까요? 과감하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월급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런 직업을 선택해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남들로부터 무시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노동이나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람들한테 즐거운 노동과 일을 가능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주관적 조건에 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객관적 조건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즐거운 노동이나 일을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단 자기 정체성들을 확립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찰관이다. 그럼 경찰관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작가야. 그럼 작가로서의 정체성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죠. 또 자기가 하는 노동과 일에 기초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야. 집을 짓는 사람이야. 그걸로 이제 자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죠.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에도 노동과 일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회 관계도 상당 부분 좌우하죠. 내가 어떤 일과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삶의 의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내 삶은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괴롭고 사회적 가치도 별로 없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고 느끼겠죠. 그럼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즐거운 노동과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즉 이 일이 즐겁고 노동이 즐거울 때 사람들은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몰입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건강한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오히려 관련이 있다. 쉽게 개인이 선택해서 나 즐거운 노동을 할래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신, 즉 건강한 몸과 마음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회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인간적이면 정신건강한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정신건강은 나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도 개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도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가 진짜 객관적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회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태어나고 보니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죠. 또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날래. 그것도 불가능하죠. 태어나고 나니까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죠. 대부분의 공동체는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죠. 객관적 조건으로서. 태어나고 보니 나는 한국이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 가족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거기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 공동체를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속하게 되는 수많은 공동체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어떤 소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건 좀 주관적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아주 특수한 예외를 제외한다면 공동체는 객관적 조건에 속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행복에. 그런 점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 계속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반복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들이 똑같은 결론을 하나 내는 게 있어요. 똑같은 결론을. 그게 뭐냐? 바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공동체의 중요성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거죠. 즉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 근거들이 있어요. 즉 공동체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행복 전염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샘플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한국에도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을 겁니다. 아마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 연구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을 확인했냐. 직접 연결된 사람,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약 15% 더 높아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 친구의 친구죠. 2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약 10%는 올라가요. 그 경우에도. 3단계 거리에 있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해질 확률이 6%가 올라갑니다. 또 행복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약 9%씩 증가하고 불행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약 7%씩 감소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것이고요. 내 주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사회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행불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내 주위에 행복한 친구가 10명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겁니까? 150%나 올라갑니다. 불행해질 수가 없죠. 내 주변에 행복한 친구가 10명만 있어도. 내 주변에 불행한 친구가 10명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사실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밖에 있을 때 너무 즐거운 일이 있고 기분이 좋아서 행복한 느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울고 있습니다. 자,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족들 속에서? 불가능하죠. 바로 나도 기분이 우울해지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되죠. 만약 거기서 가족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계속 행복한 짓을 하고 있다. 행복한 행동을 한다. 그럼 가족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이냐 꺼져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혼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연구가 바로 이 행복 전염에 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까 하는 걸 좀 이치상으로 이치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이런 것이 한 가지 작용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타인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불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심하게 약간 과장해서 이런 얘기까지 때때로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또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남들한테 잘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해주고 못해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나는 행복하면 그냥 행복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못해주는 게 더 힘들어요. 못되게 구는 게. 내가 행복한데 남들한테 못되게 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또 뒤집어서 보면 내가 불행한데 지금 너무 불행한데 남들한테 잘해준다?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물론 노력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한테, 타인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사랑, 친절, 배려, 공감, 위로, 협력을 기대하면서 살아도 되겠죠?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지갑을. 그러면 반드시 돌아와요. 그게 돈 하나 없어지지 않고 지폐 한 장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또 차를 타다가 실수로 이걸 찍는 걸 못 꺼내서 막 헤매요.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천천히 꺼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친절하게.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저를 이제 너그럽게 봐주죠. 또 어두운 밤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반가워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자,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타인들로부터. 냉담함, 짜증, 분노, 비난, 차별, 무시, 심지어는 공격 같은 걸 계속 당하지 않겠습니까? 불신. 길거리에 지갑 떨어지면 안 돌아옵니다.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다시 해야 된다. 카드부터 증까지. 그리고 버스 타다가 빨리 못 꺼내서 버벅거리면 운전기사 짜증 확 냅니다. 아이 때려! 밤에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섭습니다. 나를 와서 찌를까 봐. 자,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들로부터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대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하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죠. 그런 사회에서. 그래서 행불행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한국의 소위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비춰보면 불행한 것 같죠? 왜냐? 한국 부자들은 인색하고 아량이 없고 욕심 많고 남들한테 못되게 구는 거로 유명하죠. 세계적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 한국 부자들이 지금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행복하면 그런 행동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다면 사회 환원, 기부 이것은 아주 일상일 것이고 가장 아량 있게 사람들을 대할 것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못된 인간들로 취급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동체가 또 행복을 미친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가 행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죠. 그럼 행복감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고 사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야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확산되고 행복이 가능해지죠. 오늘날 한국처럼 사람들을 서로 돈에 의해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존중받기가 어렵죠. 따라서 행복해지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는 행복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행복에 관해서 논할 때에는 사회적 행복과 개인적 행복이라는 것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집단이 행복해야 그 집단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 행복할 수 있고 개개인이 행복해야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맞거든요. 집단이 행복해야 그 집단 속의 집단 구성원들도 행복하고 개개인이 행복해야 집단도 행복하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가족 자체가 행복해요, 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도 다 행복하겠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행복하면 가족도 행복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행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적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맨 앞에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오늘날의 행복은 개인주의적 행복이다.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타인의 행복엔 관심이 없고 개인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건데 집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속한 집단도 행복하고 이건 상식인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행복 혹은 집단의 행복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개인의 행복, 개인적 행복만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행복이 일치합니까? 자본가가 이윤을 많이 추구한다. 즉 임금을 적게 줘서 이윤을 많이 확보한다. 그럼 자본가는 행복하겠죠? 근데 노동자는 불행해집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인상했다. 그래서 행복해졌다. 그럼 자본가는 불행해집니다. 임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사이가 나쁜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 되면 그것은 곧 나의 불행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농담도 관계가 나쁜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집단 행복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집단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에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협동조합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달러 1표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입니다. 돈을 얼마를 출자를 했든 똑같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분배도 정확하게 성과에 비례해서 혹은 기여도에 비례해서 합니다. 공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협동조합이? 아니면 나만 잘 되기를 바랄까요? 모두가 잘 되길 바랍니다. 협동조합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반대로 개개인들이 잘 된다는 의미는 곧 협동조합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행복이 일치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모두의 행복을 바라죠. 또 화목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한 가족도 가족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개의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자체가, 가족 전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기만 행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 사이 관계가 나쁘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상대방의 불행이 되고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사회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집단의 행복이나 모두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즉 개인적 행복에만 오히려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현상이죠. 원래는 행복이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즉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 사회적 행복과 개인적 행복이 일치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일치하지 않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죠. 따라서 사실 한국은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사회로 개혁할 필요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최소한 협동조합 수준으로는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만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자료에서 본 건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대중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누군가가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다. 근데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다. 국가가 그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모인 대중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놔둬야 됩니다. 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죽게 놔둬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건강보험을 안 든 지 잘못이다. 왜 내 세금을 죄를 살리는 데 써야 돼? 싫어. 굉장히 뭐랄까요. 개인의 행복만 중시하고 타인의 행복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죠. 반면에 이 똑같은 질문을 북유럽 사람들한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건강보험이 없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는 다 건강보험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살려야 됩니까? 그럼 북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세금을 써야 된다, 쓰고 싶다, 기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북유럽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행복, 사회적 행복과 개인적 행복이 일치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불일치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행복이 불일치한 사회일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은 관심이 없고 개인의 행복, 개인적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또는 행복을 쾌감으로 본다 그랬죠. 그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앞전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즉 행복을 연구할 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할 때 뭘 가지고 그걸 따지냐 하면 첫째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한마디로 쾌감이죠. 쾌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심리학이나 쾌락주의 행복론에서는 행복은 곧 쾌다, 혹은 쾌락, 혹은 쾌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류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이 수많은 감정들을 그 가장 기본적인 질에 의해서 구분하면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쾌와 불쾌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쾌를 보통 긍정적 감정, 불쾌를 부정적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긍정적, 부정적, 혹은 쾌, 불쾌로.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쾌, 불쾌로만 갈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 가장 기본적인 질로 구분하면 두 가지 척도에서 구분됩니다. 쾌, 불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족, 불만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쾌감과 만족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쾌감은 주로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감각적 쾌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적 충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너무 더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딱 사서 첫입 베었을 때 그런 게 이제 쾌감인 것이죠. 욕망의 즉각적 충족이죠. 근데 만족은 좀 다릅니다. 만족은 욕망의 즉각적 충족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체험하는 겁니다. 또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좀 체험할 수 있고요. 목적 실현을 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 바로 만족감이다 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노력을 해서 실현하는 과정이 더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죠.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강의하는데 목이 너무 마르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다. 이거 즉각적 충족이 안 돼요, 벌써. 시간적으로도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걸 먹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그 장소로 이동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적을 세우죠.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뭘 먹겠어.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목적을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 시간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또 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력을 발휘한 노력에 의해서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보통 목적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실현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감정을 체험하는데요. 그때 체험하는 감정이 바로 만족감이죠. 이 쾌불쾌의 감정은 동물, 사람, 공이 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쾌불쾌는 체험할 수 있어요. 걔도 주인 만나면 막 좋아서 헤헤거리고 한 대 때리면 막 낑낑거리고 싫어하죠. 쾌불쾌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은 만족, 불만족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인간에게 고유한 감정 체험입니다. 왜 동물들은 왜 만족, 불만족을 체험 못할까요? 목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세울 수 있으려면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동물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느끼는 감정인 만족감은 체험할 수가 없다. 즉 만족감은 인간에게 고유한 인간적인 감정, 인간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류 심리학자들은 그냥 동물하고 인간을 똑같다고 보통 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냥 쾌 아닌 불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만족, 불만족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복의 더 중요한 감정이 뭘까요? 쾌감일까요? 만족감일까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쾌락주의 행복론에서는 쾌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쾌감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족감을 추구하는 존재냐라고 하면 그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어요. 반면에 하루의 일과를 보더라도 다 그것은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뭐 회사 앞에 도착해서 커피를 뽑고 이런 거 다 목적 실현입니다. 또 장기가 되고 보면 더 명확해지죠. 즉각적 욕망 충족과 장기적인 삶에서의 추구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다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정말로 중요한 감정은 쾌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감이지. 우리가 살면서 만족감을 자주 체험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쾌감을 쫓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만족감을 많이 체험해야 된다. 그럼 만족감을 많이 체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목적 실현과 만족감 뭐 이런 건데 이 목적을 실현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인생의 목적,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 실현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즉 만족감이 또 쾌감하고 다른 하나의 측면은 쾌감은 즉각적으로 충족이 됐다가 그게 사라지거든요. 순간적이었다가. 그러니까 너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셨을 때의 쾌감은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곧 불쾌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만족감은 좀 틀려요. 만족감은 어떤 목적을 실현했을 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달 뒤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목적을 세웠어요. 계획을 잡고 이제 다 세워놨습니다. 2달 뒤. 그러면 2달 뒤에 여행을 떠나는 순간에만 만족감을 느낄까요? 또 긍정적 감정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운 지금부터 즐겁고 행복할까요? 후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행을 떠날 때가 제일 행복하겠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또는 뭐 여행 루트를 짠다거나 뭐 돈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잘 진행되면 그 자체가 되게 즐거워요. 2달 뒤에 여행 가는 걸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목적을 실현하는 그 순간에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실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쾌감하고 만족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람은 쾌감을 쫓으면 안 됩니다. 왜냐? 쾌감은 순간 나타났다 없어지고 없어지면 대체로 불쾌가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쾌를 못 견뎌서 또 쾌감을 쫓고 그 결과 쾌감 중독에 빠지는 이런 위험이 있지만 만족은 그런 게 없어요. 세워놓으면 목적을 세워놓으면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속 좋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실현하면 그 순간 만족감을 체험하고요. 따라서 이제 만족감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해지려면. 왜 그러냐. 해외여행을 가든 2달 뒤에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을 세웠다. 2달까지는 행복할 수 있는데 여행 갔다 오면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목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수도 있죠. 인생 전체가 즐거울 수도 있죠. 왜? 내 인생 모든 것은 다 그 총괄적인 죽을 때까지 실현하고 싶은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삶의 목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다 던져서 죽는 순간까지 쫓는 그런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달성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즉 전체적인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목적만 세우면 될까요? 그걸로 과연 행복이 가능해질까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빌딩 5개를 사겠다. 이런 인생 목적을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아서 진짜 빌딩 5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실현했죠. 그러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죽을 때 그 빌딩 5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분해해서 관에 넣어서 가면 될까요?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런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자기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 힘들 것이고 자기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행복해지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여기서 또 제기되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살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어떤 만족감을 우리가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느냐, 보람을 체험할 때, 보람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보람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최상의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쾌, 불쾌, 만족, 불만족 중에서는 만족에 속하는 감정이에요. 진리로 봤을 때. 근데 만족감 중에서 최상의 만족감, 최고의 감정,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람이. 어떨 때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느냐? 어떤 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미국인이 한 얘기를 보면 딱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도왔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은 보람을 느낀 거죠. 이렇게 보람이라는 감정은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감정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생을 살면서 보람을 자주 체험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인 것이고, 보람을 거의 체험할 수 없다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 보람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들이 잔치집 같은 데 초대받아서 가면 자기 앞에 이렇게 상을 차려줄 거 아니에요? 잔치 음식을? 그럼 안 먹어요. 안 먹고 다 싸갑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집에서 배를 골고 있는 아이들 생각해서 자기는 굶고 그 음식을 다 싸가죠.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쾌불쾌 관점에서 보면 그 어머니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걸 안 먹고 싸고 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와서 그 음식을 애들 줄 생각을 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발걸음이 가볍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그 음식을 펼쳐주고 펼쳐놓으면서 자 먹어라. 그러면 애들은 또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드셨냐? 그럼 그 당시 어머니들 또 선의 거짓말 하시죠. 나는 배불리 먹고 왔다. 너희들 먹어라. 애들이 막 신나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 얼굴에 정말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오르고 흐뭇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보람이에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 음식을 혼자 먹었다면 쾌감은 느꼈겠지만 보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보람은 내가 최소한 타인들 또는 넓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마 일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초코파이가 2개 생겼다. 혼자 숨어서 2개 다 먹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걸 친구와 하나씩 나눠 먹을 때 행복합니까? 사이좋게. 또는 2개 다 친구한테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숨어서 먹을 때는 쾌감은 느낄지 몰라도 만족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느끼죠. 자, 이런 점에서 보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죠.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쾌감인가요? 뭘까요? 단순한 만족감일까요?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쾌감은 많이 못 느꼈을 겁니다. 봉사활동하면서. 오히려 불쾌를 많이 체험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만족과 보람, 특히 보람을 느꼈겠죠. 나중에 자기가 그때 자원봉사했던 때를 떠올려 봐도 보람을 느낄 겁니다. 반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마스크 사재기에서 돈 번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고 쾌감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람은 체험할 수 없었겠죠. 행복의 본질을 뭐라고 보느냐, 즉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뭐라고 보느냐, 보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쾌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견해가 달라집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은 쾌감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도. 그렇죠? 배고프고 항상 뭐 돈도 없어서 가난하고 일본 놈들한테 쫓기고 잡히면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쾌감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불쾌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뭘 계속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보람을 계속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생을 바치고 있다. 여기에서 오는 보람을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람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이라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인 거죠. 반면에 이완용은 어떨까요? 이완용은 쾌감은 정말 있는 대로 누렸을 거예요. 뭐 사내 진미, 뭐 하고 싶어 다 했겠죠. 쾌감은 마음껏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보람이라는 감정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걸 체험은 뭐 못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수준 높고 고상한 감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살다 죽었겠죠. 따라서 이완용이야말로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장 뭐랄까요, 불행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쾌락주의 행복론처럼 행복이 곧 쾌감이라고 본다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완용입니다. 쾌감을 마음껏 쫓았으니까.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쾌감과 가장 거리가 먼 삶을 살았으니까. 쾌락주의 행복론에 의하면 이렇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견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행복의 본질을 보람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저는 행복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더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이건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결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도덕적으로 산다는 말은 곧 반사회적이란 말과 통하지 않습니까? 이 연구 결과도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죠. 이것도 역시 보람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하나의 연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이 보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행복에 가장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바로 보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요. 보람을 느끼며 살려면 아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삶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무러한 삶의 목적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람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세워도 삶의 목적을 세워도 그 목적이 사회에 기여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지고는 행복해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서 누구를 돕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성공과 출세, 쾌락 이런 게 목적이 된다면 그런 삶은 보람 있는 삶이 아니고 보람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목적을 세우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행복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 우리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사람다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언어적으로 뭐 습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사람답게 살아라 이 자식아 뭐 이렇게도 하고 또는 아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을 사람다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때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삶, 즉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행복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심리학이나 각종 행복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도 행복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죠. 행복해지기 위한 처방전을. 그러나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주류 심리학과 오늘날의 행복론을 제창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행복론은 잘못된 가짜 행복론이죠. 기껏해야 소소한 행복, 쾌락주의 행복론의 변형인 소소한 행복을 주장할 뿐입니다. 소확행이란 말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도 쾌락주의 행복론에 기초하고 있는 행복론이죠. 한마디로 커피를 점심시간에 라면 먹고 커피를 먹으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만큼 그 순간만큼은 강렬한 쾌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소확행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실하다 이거죠. 소소하지만. 그래서 이걸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확행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도 필요하죠. 하루 종일 힘든 하루 노동을 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 뭐 그런 커피 마시는 시간, 뭐 즐거운 대화 시간 뭐 이런 식이 필요하죠. 또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소한 행복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즉 소확행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의 일부분이거나
뭐 하위 요소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행복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소확행을 쫓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주류 심리학이 처방하는 처방전을 열심히 따라서 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 정도, 즉 쾌락주의적 행복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처방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매달 400만 원 이상 벌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또 가족, 친구들과 계속 잘 지내야 되고 건강한 소규모 공동체 찾아서 그곳에 참여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인간관계가 악화된 조건에서, 사회에서 가족, 친구들과 최대한 잘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모두가 지금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또 건강한 소규모 공동체 자체가 별로 없어요. 또 어떻게 그걸 찾아서 거기 참여합니까? 쉽지 않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5가지 이상 하면 소확행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5개 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고, 설사 이것을 다 달성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류 심리학이나 행복 전도사들이 팔아먹는 가짜 행복론의 처방전을 따를 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기초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비법을 정리하자면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죠. 즉, 내가 삶의 목적이 없다면 삶의 목적부터 세워야 되겠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건전하지 않다면 현재의 삶의 목적을 건전한 인간적인 삶의 목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목적만 세워놓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행복해질 수 없겠죠, 당연히. 또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이래도 행복할 수 없죠. 따라서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죠. 3번째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잘 못 다스려서 긍정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행을 강요하는 잘못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또 좀 더 강하게 본다면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또 싸울 때, 그럴 때 행복을 앞당길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짜 행복 고난 사회의 기초에서 행복 열풍이 왜 발생했는가, 또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행복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행복론 살펴봤고요. 오늘은 행복이란 게 진짜 뭐냐, 참다운 행복이란 게 무엇이냐, 심리학은 행복을 어떻게 왜곡했냐 등등 행복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